어머님 냄새. 저희 냉장고는 비스포크라서 도로. 여러분, 자식이 부모 등 뒤에 칼을 꽂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20년의 한이 풀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언니, 거기 좀 앉아봐. 내 속이 문드러져서 말할 데가 없어서 언니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왔어. 10년 전 일입니다. 제 며느리 생일이라 새벽부터 설쳤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좋지만 직장에 다니고 살림까지 해야 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파김치와 갓김치 그리고 깊은 맛의 갈비까지 정성스레 담아가기로요. 준비 과정도 대단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고르고 물을 채우고 고춧가루를 고르느라 손가락이 빨개졌어요. 갈비는 제일 좋은 부위를 골라서 특제 양념에 재웠죠. 제 맛이 나도록요. 마지막으로 보온 천을 촘촘히 싸서 마치 아기를 감싸듯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허리가 며칠 전부터 삐끗해서 걷기도 힘들던 와중이었거든요. 그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가려니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택시비를 아낀다는 생각에 그 돈을 그 아이 손주를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버스에 탔을 때도 기억나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쭉 지나가는데 제 아들이 사는 그 높고 새하얀 건물이 보이더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이 나가 취급받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니야, 내 아들의 아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어요. 시장 바닥에서 일하느라 넓은 주름이 패인 얼굴, 손가락이 텄던 손가락. 아, 내가 저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다시 생각했어요. 상관없어. 며느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손으로 그 며느리 밥을 몇 끼나 싸줬는데 이 손이 자랑스럽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띵동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가슴은 이미 콩닥거리고 있었어요.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참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치 낯선 상인을 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반갑지도 반기지도 않는 무표정 말이에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마치 추운 날씨에 호수가 얼어붙는 그런 냉기가 그 말에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자식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애미야, 오늘이 내 생일 아니냐. 나 새벽부터 설쳐서 내가 좋아하는 김치 담갔다. 갈비도 있고 맛있게 먹고 힘내. 제 목소리는 최대한 밝으려고 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을 턱 막아서더니 코를 쥐며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어머님, 냄새.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이런 냄새 때문에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 냉장고는 비스포크인데 이런 빨간 플라스틱 통 넣으면 냄새가 배고 색깔도 변한다니까요. 정말 다시 가져가세요. 제가 제대로 들었나 싶었어요.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움직이는데 제 귀는 그 말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한 식구인데 이게 내 며느리가 하는 말인데.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가 그 무거운 보따리를 제 손에서 낚아채더니 현관문 밖으로 휙 밀어내버렸어요. 콰당탕.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는 소리, 그 시뻘건 김치 국물이 하얀 복도 바닥에 쫙 퍼지는 모습, 제 심장이 그 김치통과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레 담은 그 김치들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어우 미쳤어, 냄새 하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현관 조명은 꺼지고 복도에는 정막만 흘렀어요. 그 시뻘건 국물이 하얀 바닥에 피처럼 흘러내리고 겨울이 아닌데도 제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씩 김치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기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손을 집어넣어 심장을 움켜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지르르 열리더니 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길인 모양이었어요. 회사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풀고 있던 제 아들이요. 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뭐 하세요? 여기서?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는 다르겠지. 내 새끼만은 엄마를 버리지 않겠지 하면서요. 아들아, 그래서 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저는 공기 취급하듯이요. 여보, 어머님이 김치통을 발로 찼대. 아니, 엎어놨대. 복도 냄새 난리 났어. 경비실에서 인터폰 오면 어떡해? 빨리 치우라고 해.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직도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보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걱정도 미안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짜증이었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은 거지를 보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아들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혀 있어요.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 그냥 사 먹으면 깔끔한데 왜 사서 고생을 해? 게다가 올 거면 말 좀 하고 오든가. 사람 피곤하게 진짜. 세상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손으로 기저귀 갈고 제 손으로 밥 먹여주던 자식이 지 안에 치마폭에 쌓여서 지 어미를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어요. 너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냐? 아들이 제 등을 밀었어요. 밀쳤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밀쳤어요. 아, 됐고. 냄새나니까 일단 가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며느리와 함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그 잠금음이 들렸을 때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대못이 아니라 전체 아파트가 제 가슴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알던 착한 아들은 죽었구나. 저 문 안에 있는 건 그냥 남의 편일 뿐이구나. 내가 20년을 들인 자식은 지금 그 문 안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구나.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택시도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옥탑방이었습니다. 낡은 문짝, 겨울에 냉기가 스며드는 벽, 그리고 남은 것은 깨진 김치통뿐이었어요. 저는 그 통을 식탁에 올려놓고 밤새 바라봤어요. 억울함과 분함이 뒤섞여서 그 감정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쳐가며 벌었는데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20년을 들인 자식이 내 앞에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이게 세상의 도리인가? 제 가슴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쯤이 되니 제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게 차올랐는데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뜨거운 불덩이였어요. 복수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천천히 그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깨진 플라스틱, 흘러내린 국물의 흔적,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지. 내가 불완전한 옷을 입으니까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봤지. 내 손이 주름져 있고 냄새가 나니까 저것들은 내 얼굴을 피했지.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다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것을 입으로 읊조렸어요. 옥탑방 벽을 향해 외치듯이요. 두고 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다. 내 돈 냄새 맡고 꼬리치며 달려올 때 내가 그 꼬리를 잘라버릴 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제 몸에 에너지가 흘러들었어요.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슬픔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욕망이요. 그리고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다만 미친 게 아니라 집중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후 2시까지 기름때 묻은 냄비를 닦아야 했어요. 제 손가락이 거기에서 갈라지고 손톱이 까맣게 변했어요. 월급은 한 달에 150만 원. 그 돈이 제 손을 포기하는 대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동시에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파출부 일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 일을 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남의 집 청소를 했어요. 강남 대저택들의 화장실을 닦고 거울을 닦고 먼지를 빨아들이며요. 한 달에 추가로 200만 원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 욕심은 끝이 아니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폐지를 주웠어요. 손수레를 밀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고철과 종이를 주웠어요. 비 오는 날도 눈 내리는 날도요. 한 번은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쉬세요. 하지만 저는 쉬지 않았어요. 팔에 파스를 붙이고 팔목을 테이프로 감싼 채로
또 다른 날을 일했어요. 한 달에 추가로 150만 원, 총 500만 원이 제 월급이 됐어요. 사람들은 저를 봤어요. 아침 6시에 투덜거리며 나가는 할머니로요. 오후 4시에 또 나가는 할머니로요. 밤 11시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로요. 누군가는 저 할머니 왜 저래? 하고 물었을 거고, 누군가는 지나갔을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제가 모은 돈은 1,800만 원이었어요. 손가락은 변형됐고, 허리는 휘었고, 피부는 주름투성이가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불덩이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만난 분이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제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람이 저를 특이한 기회에 초대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 지금 버려진 땅인데 이게 10년 후면 엄청날 거야.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정확하게 10년이었어요. 10년 후면 그 아들이 제 나이를 더 깊이 이해할 때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10년 후면 그 며느리의 거짓된 입덧도 다 까져나갈 때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봤어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들판이었어요. 거름 냄새가 나는 똥밭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저 할머니 미쳤나? 거름 냄새 나는 똥땅을 왜 사냐고요?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아니, 웃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이 선택을 하고 10년을 버티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추가로 3년을 더 일했어요. 추가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제 손에는 3,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땅의 가격이 정확하게 3,800만 원이었어요.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요. 도장을 찍은 날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떨림이었어요. 그 이후로 7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 버려진 땅을 보며 그 땅 위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저는 매일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보란 듯이 성공해.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어요. 그 버려진 땅이 신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건설사 담당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30억이었어요. 그 다음엔 35억이었어요. 저는 각 번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안 팔아. 나 여기서 살 거야. 농사 지을 거야. 협상이 계속됐어요. 40억. 45억, 마침내 50억에 도달했을 때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50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인생에 이런 숫자가 올 수 있다는 걸요?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제대로 된 표현은 소멸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50억과 함께요. 도장을 찍던 날 밤, 저는 그 낡은 옥탑방을 뺐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주 후, 저는 강남의 한강뷰가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00평 아파트, 한강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튼이 차르르 열리는 거, 발밑에는 한강이 흐르는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10년 전엔 김치 냄새 난다고 쫓겨났는데 이제는 제 몸에서 나는 파스 냄새까지도 부티라고 불리는 세상이 됐어요. 처음 백화점에 갔을 때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의류 매장 앞에 섰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 모든 옷을 다 살 수 있다는 건가?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부터 저거까지 다 주세요. 그 말을 했을 때 점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 앞에서 허리를 굽혔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고객이라는 걸 인정하듯이요. 제가 옥탑방에서 입던 해진 옷들은 어느 사이에 옷장 구석으로 사라졌어요. 대신 들어온 건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다 보면 씁쓸했거든요. 돈이 이렇게 좋은데 이를 함께 누릴 가족이 없다는 게, 물론 그놈들은 가족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와인을 더 마셨어요. 마치 뭔가를 잊으려는 듯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10년을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가 화면 가득 서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험골이 들어가 있었고 며느리는 신경질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타난 건 분명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하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요. 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의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흐어엉,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제 표정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누구세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임신 초기라 호르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김치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서 본심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여자 뱃속에 애가 없었거든요. 지금의 아들은 며느리랑 결혼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처가에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거짓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을 억눌렀어요. 옆에서 아들이 비비적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효도하게 해줘. 손주도 보여줄게. 손주? 제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요. 10년을 기다려서 50억을 벌어서 이제야 찾아온 게 손주를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건가요? 아들의 눈이 계속 제 집 구석구석을 훔쳐보더라고요. 천장, 벽, 침실,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그 아들의 사업이 망했구나.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야 나타난 거구나. 냄새가 났어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냄새가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인자한 척 바꿨어요. 그래, 핏줄이 어디 가겠니? 나도 늙어서 외로운 참이다. 그런데 내 이 재산을 관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 마음이 진심인지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날부터 제 쇼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미션은 김치 담그기였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애미야, 예전 맛이 그리운데 요즘 파는 김치는 입에 안 맞아. 내 손맛이 보고 싶구나. 배추 100포기를 거실에 쌓아놨어요. 그 거대한 배추산 앞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명품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배추를 절이는데 저는 고무장갑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전엔 다 맨손으로 했다면서요. 소금물에 손이 쓰라려도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네, 어머님, 맛있게 할게요.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복수였어요. 진정한 복수였어요. 상대방에게 굴욕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아들은 더했어요. 엄마, 내 발이 요즘 붓는다고 했더니 세숫대야를 떠와서 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10년 전엔 냄새난다고 쳐다도 안 보던 놈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놔두고 그를 보게 했어요. 그 모습 자체가 벌칙이 되도록요.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순간은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욕실 환풍기 소리에 숨겨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슉슉거렸어요. 너네 엄마 언제 죽어? 나 손 다 망가졌어. 유언장 빨리 쓰라고 해. 아들이 답했어요. 좀만 참아. 50억이야, 50억. 조금만 비위 맞추면 다 우리 거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을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서툰 연기인지, 얼마나 투명한 욕심인지 그 모든 게 제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 연기를 보는 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들을 더 부려먹었어요. 일주일 내내요.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우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와중에 며느리는 손가락이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제 통장을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아들은 매일 제 발을 씻기고 어깨를 주무르고 웃음까지 지어가며 봉사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과정에서 저는 느꼈어요. 복수가 뭔지를요.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안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거구나. 그들의 진짜 얼굴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거구나. 드디어 제 칠순 잔칫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어요. 친척들, 아들 며느리의 친구들, 심지어 옛날 직장 동료들까지 초대했어요. 모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이날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상속 발표의 날이라는 걸요. 아들 부부는 이미 눈에 띌 정도로 떨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벌써 사모님 대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 드레스를 입고 비싼 장식을 하고 미리 축배 인사를 받으며 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전 재산 50억 원을 물려줄 상속자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조명이 그들을 비추고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가져오세요.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두 개의 봉투가 있었어요. 하나는 두툼한 서류 봉투였고 하나는 얇은 편지 봉투였어요. 저는 얇은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그 손이 떨렸어요. 제 손이요.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었어요. 기대감이었어요. 자,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내 유산이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조용함이 흘렀어요. 진짜 조용함이 아니라 침묵이 방 전체를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모든 손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뇌를 굴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이번엔 연기하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진짜 당황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요. 10년 전 내 김치통을 내가 발로 찼을 때 바닥에 쏟아진 김치값이다. 딱 5만 원어치였지. 빚은 갚아야 하니까 준다. 옛다 받아라. 연회장에서 작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선한 웃음이 아니라 불편한 웃음이었어요. 모두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펼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사처럼 엄숙했어요. 본인은 사후 전 재산 50억 원을 독거노인 지원재단과 결식아동 후원회에 전액 기부함을 공증합니다. 아울러 직계 비속인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생전에 이미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본 공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손님들이 후둥거렸어요. 누군가는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입을 벌리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제가 이 장면을 기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떠올랐어요. 10년 동안 비위를 맞추던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척했어요. 연기였어요. 다 연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쓰러진 며느리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직 그 여자만 들을 수 있게요. 그러게 냄새나는 김치통은 버리는 게 아니었어. 그 통 안에 50억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 훅 빠져나갔어요. 10년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대문 밖에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며 부르짖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하며 곡을 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명확히 전달했어요. 앞으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접근 금지 신청하기 전에 꺼져라.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상했어요. 10년 전 복도에서 가슴에 박혔던 대못이 빠지는 기분도 아니었고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남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치 전생의 악연을 이번 생에서 정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썩은 살점을 이제야 도려낸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여행사에 가서 평생을 꿈꿨던 크루즈 여행 예약을 했어요. 지중해 크루즈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잖아요. 그 크루즈가 출항했을 때 저는 선미에 서서 멀어져 가는 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남겨진 모든 것을 떠나보냈어요. 크루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어머니,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강남에서요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럼 서울, 멋진 곳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부풀었어요. 더 이상 시장 바닥의 할머니가 아니라 강남의 할머니였거든요. 돌아온 후에 저는 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여전히 50억을 기부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죽어도 100억을 가져도 10원 한 장 안 줄 거라는 뜻이었어요. 공증을 다시 박았어요. 철저하게요. 이제 저는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임남수 제 이름 석자로 살 거예요.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며요. 아직도 시장 바닥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 동료들이 임 사장님 하고 인사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그들도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요. 이게 진짜 복수 아니겠어요? 자식 농사는 망쳤어도 제 인생 농사는 이제부터가 대풍년인 거 말이에요. 50억의 돈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이 돈으로 누구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같은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속이 끓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매일 밤 베개에 눈물을 흘리고 하루 종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10년을 사는 동안 깨달았어요. 속 끓이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결국은 내 선택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상대방이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요. 여러분이 만약 10년 전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 앞에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빨을 악물고 견뎠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으며 배우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야. 저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100일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